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소련의 배급제가 어떻게 국가의 궁극적 복지 실험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급제와 복지는 언뜻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먼저 소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혁명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국가가 보살피는 존재라는 발상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까지 러시아는 농노제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서유럽의 봉건적 농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노예제에 가까웠습니다. 농노는 법적으로 자유가 없었고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성은 극히 낮았고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조차 실질적인 이익을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1861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아무 준비 없이 추진되었고 농노는 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액의 상환금을 지게 되었고 귀족 역시 국가의 보상만으로는 영지를 유지할 수 없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농노도 귀족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파행적 개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산업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러시아는 서유럽의 공업 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농업 중심의 낙후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전제, 경제적 낙후, 실패한 개혁이 누적되면서 러시아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민은 가난했고 노동자는 공장에서 혹독하게 착취당했으며 귀족들마저 몰락해갔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자본가만 돈을 버는 불평등한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순박하고 가정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독하게 반동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안고 있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순 자체를 지키는 것을 황제의 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국가 위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본과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러시아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던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유와 권리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그들을 향해 발포했고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민중에게 잔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황제는 그들을 지켜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총칼을 겨누는 적대자였던 것입니다. 이 충격은 바로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1917년에 일어날 러시아 혁명의 예고편이자 제국 몰락의 첫 장이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개인적으로 전제적 권력을 부담스러워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을 황제의 의무라 여겼습니다. 1905년 이후 그는 마지못해 의회인 두마를 설치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황제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미온적 타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두마는 실질적 권력을 가지지 못했고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는 형식적 제스처로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동맹국 세력과 함께 참전했지만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군대는 물자와 무기가 턱없이 모자랐고 경제는 전쟁 부담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민중은 빵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난국을 타개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917년 2월 빵을 요구하던 민중의 시위는 순식간에 대규모 혁명으로 번졌습니다. 군대마저 민중의 편에 서자 황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2월 혁명으로 쫓겨나 제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는 종말을 맞이해 러시아는 잠시나마 공화국 체제, 즉 임시정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역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민중은 평화를 원했지만 임시정부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민중의 기대는 다시 좌절로 바뀌었고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독일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망명 중이던 레닌을 귀환시킨 것입니다. 독일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레닌은 곧 민중의 불만을 흡수하며 혁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이것이 곧 10월 혁명으로 이어지고 러시아는 결국 볼셰비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권력을 잡자마자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중이 가장 원한 것이 빵과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협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제국 시절부터 쌓아올린 산업과 자원을 잃었지만 레닌은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화가 우선이란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레닌은 곧바로 공산주의 이론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귀족과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했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으며 시장을 통한 교환 대신 배급제를 통한 통제 경제를 실행했습니다. 이른바 전시공산주의입니다. 이름은 전쟁 대응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레닌이 구상한 이론적 공산주의 실험의 출발이었습니다. 적백
1900 내전이 끝나고 레닌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92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내 권력은 공백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트로츠키, 부하린, 스탈린의 권력 투쟁 끝에 스탈린이 승리했고 그는 일국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러시아 내부를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스탈린 집권 이후 소련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 배급제 강화, 농민은 자신이 수확한 곡물조차 먹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자영농이 많았던 우크라이나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곡물을 숨기거나 생산을 줄이자 스탈린은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 초반 홀로도모르라 불리는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곡물 징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소련은 전쟁 초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끝내 승전하며 전후 세계에서 공산주의 종주권의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점령지마다 공산 정권을 세우며 스탈린의 계획은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공산 경제의 모순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 소련은 스스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량과 무기, 차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랜드리스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지원이 없었다면 소련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서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 말은 소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련은 계획 경제를 신봉했습니다. 철저한 계획만 세우면 완벽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늘 부족했고 다른 물건은 창고에 쌓여 넘쳐났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배급품을 기다리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손에는 늘 배급표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배급표는 대부분의 인민에게 단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물건은 언제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을 쥔 것은 배분을 담당하는 관료들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결정권이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권층은 곧 노멘클라투라라 불리며 소련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소련의 계획 경제는 평등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불평등과 특권 계급을 만들어내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 속에서도 소련은 어떻게든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소련은 풍부한 산유국이었고 석유를 국제시장에 팔아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석유가 소련 체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던 소련 사회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닥쳤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올림픽은 가난을 벗어나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에게는 국가를 뒤흔드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미국과 서유럽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서유럽은 애초에 앞서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련의 기억 속에 한국은 여전히 1950년대 한국전쟁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에서 드러난 한국은 이미 소련을 뛰어넘은 경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련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 체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입 밖에 나온 요구는 바로 우호가격제 폐지였습니다. 동유럽에 싸게 석유를 공급하느라 우리가 가난하다. 그 제도만 없애도 우리 삶은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소련 시민들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산권 내부는 우호가격제라는 나름의 교환 체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 차원이 부족해진 동유럽 국가들은 무너져 내렸고 소련은 더 이상 그들의 민주화 물결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의 재정을 끝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자 석유에 의존하던 소련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붕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경제가 메말라가던 소련 사회에서는 문화마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이 미국의 락 음악이었습니다. 자유와 저항, 개인의 목소리가 담은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억눌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총칼과 배급표가 막지 못한 자유의 메시지가 소련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통해 어떻게든 체제만은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체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수파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 가장 철저한 배급제를 시행하던 소련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가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시장을 신뢰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욕망에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가 이미 지적했듯 인간의 욕망을 때때로 탐욕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시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반대로 인간은 늘 불안정한 이성을 신뢰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와
바로 배급 경제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려 했던 그 실험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배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숙청당했습니다. 얼마 없는 자원을 두고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정치는 끝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숨기기 위해 나태해졌고 결국 사회 전체가 가난해졌습니다. 인간 욕망의 정직함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상의 근간 중 하나인 성리학을 경제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계획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때때로 사회주의적 발상에 친숙하고 심리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욕망에 솔직한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유도만 가능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련의 사례를 통해 배급제가 어떻게 사람을 억누르고 결국 국가마저 무너뜨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미와 미국 흑인 사회의 사례를 통해 복지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